자, 보면 일단 명반응. 명반응의 핵심은 결국은 순환적 광인사나 비순환적 광인사나 두 가지가 핵심인 거고요. 그리고 전체 흐름은 그냥 한 군데 정리를 하면요. 일단 명반응이 일어나는 곳은 틸라코이드 막이고, 그러니까 얘는 표현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가 틸라코이드 막이 주체가 돼서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은 되고, 아니면 그냥 그라나에서 일어난다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니까 뭐 적당히 둘 중에 뭐 아무튼 여기서 일어난다가 되는 건데, 틸라코이드 막 그라나라고 하는 게 어딘지는 아시죠?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말고 염록체의 경우에는 이중막이 그냥 이렇게 붙어서 밖에 따로 있고요. 안쪽에 이 틸라코이드 막이라고 하는 이걸로 된 동전 탑 쌓인 것처럼 된 구조가 따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 외막 내막은 붙어 있으니까 요건 막 사이 공간은 얘기할 게 없고요. 요 내막 안쪽 공간이 스트로마라고 하는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요 틸라코이드 막으로 둘러싸인 요 공간 여기 요 내부랑 요 틸라코이드 막까지를 보통 이제 그라나 이렇게 부르는 거였는데, 근데 이 중에서 이 그라나에서 이제 틸라코이드 막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틸라코이드 막 내부에는 일단 P700이라고 하는, P700이 뭐였냐면 700나노미터의 파장을 주로 흡수하는 염록소 A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광합성 색소라서 빛을 흡수하는 애, 그 중에서도 얘는 700나노미터의 파장을 주로 흡수하는 애였는데요. 이 P700이 있고요. 그리고 그 P700 주변에 안테나 색소들도 같이 모여 있어서 이 안테나 색소들이 빛을 흡수해서 P700한테 전달해주면, 그럼 P700이 자기가 흡수한 빛 에너지까지 합쳐서 아주 고에너지를 갖고 있게 되는, 요걸 관계원이라고 부르는 이제 단백질 집단 정도가 되는 겁니다. 색소들이 들어있는 단백질 집단. 그래서 이 관계원에서 그렇게 모인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본인이 가진 전자한테 에너지를 준다. 그럼 이 전자가 고에너지 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에너지 전자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형성되게 되면 얘가 전자 전달 효소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우리가 산화적 인산화 때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서 얘가 쭉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이구 방향이 반대가 됐네요.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소이온의 능동수송을 일으킨다 였던 거지. 요거는 산화적 인산화 때도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명반응, 즉 광인산화에서도 일어나는 일인 거니까. 그렇게 H+가 들어오고 나면, 그리고 이 전자가 에너지를 다 잃고 나면 그 전자는 다시 원래 관계원, 그러니까 P700 요 관계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나온 전자가 에너지를 전부 소진하면 다시 원래대로 원래 관계원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원래 물질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순환한다 해서 순환적 광인산화라고 부르는 거고요. 순환적 광인산화는 메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순환적 광인산화 쪽이 메인이고요. 순환적 광인산화는 보조하는 수단 정도가 돼요. 비순환적 광인산화만으로는 ATP가 모자라기 때문에 ATP를 추가로 공급해주는 정도의 역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H+의 능동수송 때문에 산화적 인산화 때처럼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그라나는 H+가 많은 상태로 유지되는, 즉 pH가 낮게 유지되는 거고, 스트로마의 경우에는 H+가 적은 상태로 유지되는, 즉 pH가 높게 유지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관계 2에 대한 관계 1 순환적 광인산화에 대한 이야기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2 비순환적 광인산화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됐었냐면, 얘는 중심 색소가 P680이 되는 관계 2라고 하는 단백질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주변 요 안테나 색소들이 빛 에너지를 모아주고 P680도 680나노미터의 파장을 주로 흡수해서 그 모인 에너지를 가진 전자한테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애초에 이제 이 전자를 물이 제공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분해되면서 물이 가진 전자를 뱉고요. 그럼 물은 2분의 1개의 O2와 그쵸 H+를 2개 내놓게 되는, 그럼 이러면 전자가 2개가 딱 남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렇게 2개 남는 전자를 얘한테 전달해 주는, 이것도 이 과정 자체가 빛 에너지로 일어나는 과정이라서 우리가 이 과정만 따로
뽑아서 이름을 붙일 때 물의 광분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전자를 뱉고 산소와 H+로 분해되는 일 자체도 빛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빛에너지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전자를 뱉고요. 또 그 전자한테 얘가 빛에너지를 추가로 줘서 그러면 얘가 같은 방식으로 전자 전달을 하면서 H+ 능동수송을 일으키는 거였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 튀어나와서 얘가 뱉었고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잠깐만 여기를 뱉었고 여기 거쳐서 이렇게 가면서 수소를 이렇게 능동수송 시켰을 때는 이 전자는 원래 관계2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1한테 진행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1에서 다시 에너지를 받아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 보면 되냐면 ATP 합성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 없고 아예 어느 쪽으로 화살표를 빼는 게 좋으려나? 이렇게 뺄까요? 이렇게 뺍시다. 원래는 이렇게 가로질러서 간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최종 목적지는 여기에 있는 아예 다른 효소였던 거죠. 그리고 이 효소는 명칭은 탈수소 효소였던 건데 얘는 조효소로 뭘 갖는 탈수소 효소였냐면 NADP+를 갖는 탈수소 효소인 겁니다. 우리가 호흡에서 했던 NAD+를 조효소로 갖는 탈수소 효소나 FAD를 조효소로 갖는 탈수소 효소 있잖아요. 걔네들이랑 같은 거예요. 단지 조효소의 종류만 조금 다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NADP+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탈수소 효소한테 이 전자가 진행이 되면요. 그럼 이 탈수소 효소는 이름은 탈수소 효소인데 사실 누구한테 수소를 떼지는 않고요. 그냥 여기에서 온 전자랑 그 다음에 이 전자 있잖아요. 요 전자까지 같이 갖고 와서요. 여기 온 전자 이 수소 플러스해서 여기 떨어진 수소랑 여기에 이 에너지 다시 흡수한 이 전자랑 플러스해서 여기서 NADP+한테 전자를 저장하는 그렇게 해서 NADPH 플러스 H+를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pH 농도 900 그러니까 pH 농도 그러니까 H+ 농도 기울기는 최종적으로 옆에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H+의 확산을 이용해서 ATP 합성하는 데 쓰이는 거. 요건 산화적 인산화도 똑같이 있었던 거. 그래서 명반응에 대한 이해는 결국은 산화적 인산화를 제대로 이해했다에다가 플러스 얘는 근데 그 빛에너지 얘한테서 얘 전체 과정에서 이용하는 에너지는 빛에너지가 근원이라는 점. 그리고 전자가 저 물을 분해해서 제공된 전자를 이용한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나온 전자들이 이동한 최종 목적지가 NADPH에 저장된다는 점. 요런 차이점만 좀 잘 포인트를 쪽쪽 똑똑똑 이렇게 콕콕콕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포인트 정도를 빼면 결국 전체 흐름은 산화적 인산화 때랑 똑같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광인산화였어요. 그래서 광인산화는 그러니까 명반응은 물의 광분해를 포함한 비순환적 광인산화와 그냥 물의 광분해가 필요 없는 순환적 광인산화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는 개념인 건데 그 해당 과정이나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 여기는 전체적으로 모든 과정에서 개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암반응에서만 개수를 좀 알차게 맞춰주면 되고요. 명반응에서는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최종적으로 뭘 얼만큼 만드는지만 기억하면 돼. 근데 그것도 명반응에서 정리하지 말고 암반응에서 정리하면 될 겁니다. 그냥 딱 요겁니다. 자, 명반응의 포인트는 결국 얘는 암반응을 위한 재료를 만드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후에 하게 될 암반응을 하기 위해서 그 재료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결국은 암반응 때 재료가 이만큼 필요하네? 그러면 명반응 때 그만큼 만들었겠구나로 그냥 연결해 주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 그래도 정리해 볼 수 있는 건 광합성식이 6CO2 더하기 12H2O가 C6H12O6 더하기 6O2 더하기 6H2O라는 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리해 볼 수 있는 거 뭐였었냐면, 여기를 보면 12개 H2O를 쓰고 6개의 O2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랑 연결해 볼 수 있겠지. 왜? 결국 H2O 하나 분해될 때마다 2분의 1 O2가 나오는 거니까 12개 H2O가 분해되면 6개 O2가 나오는 게 정확하게 맞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명반응에서는 12개 H2O를 소모하고 6개 O2를 만들면서 그때 같이 만들게 되는 NADPH의 개수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12개의 NADPH가 만들어지겠구나 정도는 정리해 둘 수 있겠죠. 그치? 이 정도의 정리만 필요한 겁니다. ATP는 여기서 얘가 몇 개 만들어는 순환조건 인사나 몇 번 돌렸냐에 따라서 그냥 개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딱 개수로 기억하진 않았고, 저도 안반응 켈빈으로 그려놓고 그냥 떠올리는 편인데 제 기억으로는 한 18개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안반응에서 필요한 ATP 개수를 보는 게 더 정확하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고요. 안반응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 이건 지우고 요만큼만 남기고 안반응으로 가보면요. 자, 여기서 안반응의 장소부터. 자, 안반응은 일단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됩니다. 애초에 지우긴 했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탈수소 요소를 위쪽 바깥쪽으로 그려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틸라코이드 막 기준으로는 바깥쪽이 스트로마인 거고 안쪽이 그라나 내부 공간인 거잖아. 그래서 요 위로 그린 게 스트로마 쪽에 탈수소 요소가 있다는 걸 꼭 표시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실제로 NADPH가 만들어지는 곳, 그래서 그 NADPH가 만들어지기 위한 탈수소 요소가 있는 곳이 스트로마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틸라코이드 막의 바깥쪽이에요. 왜냐면 그 NADPH를 쓸 곳이 스트로마라서, 안반응이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요, 이제 이 안반응, 이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안반응이란 과정은 그냥 딱 하나입니다. 켈빈으로. 얘는 이 회로밖에 없어요. TCA 사이클, 크랩 사이클이랑 비슷해요. 그냥 회로 하나가 전부야. 자, 근데 이 켈빈 회로는 일단 3CO2 기준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6CO2 기준으로 그릴게요. 아니다. 3CO2로 하고 6CO2로 디벨롭을 하든가 합시다. 3CO2. 이게 회로 자체는 기본적으로 3CO2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CO2가 6개 들어간다는 점은 보통 이제 회로를 2번 돌리는 걸 전제로, 그러니까 2번 회로가 돌아갈 때마다 하나의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요, 일단 3CO2를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3CO2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완전히 TCA 회로 때랑 비슷하게, TCA 회로 때 생각해봐. 피루부산을 아세틸코일로 가공을 한번 한 다음에 아세틸코일을 회로 안에 전 물질과 아세틸코일을 결합해서 후물질인 시트르산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옥살아세트산을 아세틸코에이와 합쳐서 시트르산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얘도 뭐랑 얘랑 합쳐서 뭘 만들 건데 그 첫 과정에 해당되는 물질은 RUBP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RUBP라고 하는 물질은 그때랑 비슷해. 사실 명칭은 몰라도 됩니다. 얘도.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탄소 개수거든. RUBP는 몇 개였지? 5탄당 5탄당 2 됩니다. 탄소 5개짜리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냥 5탄당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RUBP라는 명칭은 뭐 외울 거면 그냥 외워도 좋고 굳이 일부러 외워야 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근데 얘가 5탄당에서 괄호를 닫지 않은 이유가 플러스로 추가로 중요한 게 있는데 RUBP의 요 BP는 의미가 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얘가 한글 명칭이 뭐냐면 리블로스 이인산이에요. 영어 명칭은 바이포스페이트거든요. 포스페이트야 인산의 영어명, 인산을 그대로 영어로 옮긴 거니까 그냥 인산이 붙어있다는 뜻이 되는데, 바이의 뜻이 뭐냐면 숫자 2, 두 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RUBP라는 명칭 자체가 리블로스가 뭔지 몰라도 그 리블로스에 인산이 두 개 붙어있다라는 의미거든. 즉 구분을 해보면 리블로스 이거 탄소 5개짜리 어떤 물질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인산을 2개 붙인 거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보통 리블로스 인산 그림 그릴 때 탄소 5개에다가 양쪽으로 인산 하나씩 띡띡 붙여주는 이런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렇게 5탄당에 2개의 인산이 붙어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 RUBP가 3개 있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 3개의 RUBP를 3개의 CO2랑 반응시키는 게 제일 첫 번째 이 켈빈-르웰 과정이 돼요. 그렇게 해서 뭘 만드냐면, 그러면 3개 CO2랑 3개의 RUBP 만들면은 딱 정확하게 뭐 만들면 좋겠어요? 3개의 6탄당이 만들어지면 좋겠죠. 그치? 안타깝게도 근데 그렇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고 실제로 만들어지는 건 뭐냐면 3탄당 이 6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냥 요거 탄소 3개고 여기는 총 지금 탄소가 몇 개예요? 옆에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옆에다 그거 같이 적으면서 할게. 맞아요. 얘는 지금 탄소가 15개고요. 인산은 6개인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거든. 그러면 요렇게 탄소랑 합쳤을 때 그럼 여기서 제공된 탄소 3개까지 합쳐서 그냥 18개의 탄소가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18개의 탄소가 3탄당 6개로 배치된다는 거지. 괄호 닫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6개의 물질을 3PG라고 불러요. 이건 물질명에 3이 맨 앞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6개의 3PG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63PG 뭐 이런 거 아니고 6개의 3PG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3PG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도 명칭을 한번 풀네임을 적어보면 3 인산 글리세르산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글명은 설명을 위해서 적는 거지 몰라도 돼요. 근데 요 짝대기가 들어있으면 뭐? 세 번째 탄소에 인산이 붙어있다는 뜻이라는 얘기는 우리 지난번에 호흡 때 해당 과정 하면서 했었던 이야기예요. 해당 과정에서 우리가 잠깐 봤던 G3P라는 물질을 보면은 이 G3P라고 하는 물질에서가 얘도 3 인산 이렇게 짝대기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3번 탄소에 인산이 붙어있어 라는 의미였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3PG도 저 P는 포스페이트 인산을 얘기하는 거라서 인산이 3번 탄소에 붙어있어 라는 걸 약어로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보통 3번 탄소에 붙어있어 그런 걸 표시할 때 이렇게 숫자 3을 쓰고요. 만약에 인산이 3개 붙어있는 걸 표시하고 싶으면 TP가 붙죠. TP가 붙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ATP. 그 2개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2번 탄소에 인산이 붙어있어 이런 걸 표시할 거면 EP 이렇게 적는 거고, 인산이 2개 붙어있어를 표시하고 싶으면 저기에 있는 것처럼 바이포스페이트 BP를 붙이거나 아니면 다이포스페이트 DP를 붙이거나 ADP. 그렇죠? 다이 둘 다 숫자 2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은 3탄당짜리 6개라는 점인데 얘는 그럼 인산이 1개씩 붙어 있는 거겠죠? 왜? 우리가 이 과정에 추가로 인산을 공급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인산의 총 개수가 6개면 여기서의 총 개수도 어차피 인산은 여전히 6개여야 될 테니까. 그러면은 딱 하나당 한 개씩 붙여 놓으면 6개의 3PG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리고 어차피 3PG가 저 3번 탄소에 인산 하나 붙어 있어라는 의미인 것까지 같이 봤으니까 여기서 탄소는 18개로 늘어나고 인산은 6개로 그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게 이제 켈빈으로의 첫 번째 과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딱 그냥 얘랑 얘랑 합쳐서 얘를 만든다 말고는 추가적인 어떤 반응이 있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 3PG에서 DPG가 만들어져요. 원래 이따가 표현을 조금씩 다 바꿀 건데 일단은 이걸로 표현을 해서 적을게요. DPG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DPG는 뭐냐면 이 P가 D 뭐예요 아까? 인산이 2개 붙어있다는 뜻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인산이 2개 붙은 물질이라서요. 얘는 3탄당에 인산이 2개씩 붙어있는 애가 되거든 그냥. 그리고 이 DPG란 물질이 정확하게 6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거 옆에다가 탄소 개수랑 인산 개수 적어보면요. 탄소 개수는 18개 그대로면 되지만 인산이 이제 몇 개야 돼야 되는 거야? 12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인산 6개 공급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게? 여기서 뭘 써줘? ATP를 써줘야 됩니다. 인산 공급해서 붙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6개의 ATP가 6개의 ADP가 되면서 인산을 쭉 옮겨서 붙여주는 과정. 여기서 ATP 소모가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요 DPG에서 G3P로 가야 되는데, 네, G3P로 갑시다. 잠깐만. DPG에서 G3P로 갈 때, 오케이. DPG에서 G3P로 가야 되는데, 이게 6개 G3P라는 물질로 일단 갈 거거든요. 근데 G3P 여러분 본 거지? 나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G3P. 이거 어디서 보던 물질이라고? 네. 해당 과정. 그치. 그 해당 과정에서 G3P랑 똑같은 물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개 정보를 여기서 우리가 적고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탄소 3탄당에 인산 2개가 아니라 인산 하나. 그쵸? 하나씩 붙어있는 이 상태로 되돌려야 되거든. 안 보여? 보여?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돌려야 되는데 얘도 정보를 적어보면 그럼 얘는 탄소가 18개 그리고 인산은 다시 6개로 줄어야 되는 이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핏 보기엔 되게 쓸모가 없어 보여. 탄소 18개에서 인산 6개에서 탄소 18개 인산 12개로 늘렸다가 다시 탄소 18개 인산 6개로 줄이는 거잖아. 그래서 얼핏 보면 되게 의미 없어 보이는데요. 의미가 없지가 않은 게 3PG랑 G3P가 같은 물질인 건 아니니까. 물질 이름부터가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다르냐면요. 일단 요 붙었던 인산 6개는 그냥 인산의 상태로 6개 다 떨어져 나옵니다. 근데 인산이 붙었다가 떨어져 나오는 과정 자체가 결국 뭐야? 인산과 공유결합하느라 생긴 그 공유전자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산이 떨어져 나오면 그 결합에 빈자리가 생기지. 그 자리를 수소로 채워 넣으려고 요 인산을 붙였다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보다 수소가 많아진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3PG보다 G3P가 수소가 더 많은 물질입니다. 수소의 양을 늘리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수소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뭘 해주냐면 맞아. NADP. 그렇죠? NADP 플러스를
NADPH 플러스 H 플러스를 NADP 플러스로 되돌려주면서 수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몇 개의 NADPH가 소모되는지는 간단하게 뭐 사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몇 개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건 생각해 보면 아주 전체적으로 그냥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데 되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아마 힌트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켈빈으로 전체 과정에서 NADP가 쓰이는 곳은 여기 하나입니다. 뒤에 다른 과정에서는 NADPH가 안 쓰여요. 딱 이 과정에서만 쓰여요. 그럴 거면 여기서 몇 개? 6개 써야지. 왜? 3개의 CO2를 쓰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3개의 CO2를 가지고 하는 회로에서 6개씩 써야 원래 만들었던 12개를 6개 CO2에다가 정확하게 딱 맞춰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우리가 앞에서 12개 H2O를 이용하면 12개 NADPH 플러스 H 플러스가 만들어진다는 걸 정리해놓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6CO2를 기준으로 12 NADPH를 다 쓰는 구조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3CO2 기준으로 되어 있는 지금 이 회로에선 6개를 써야 되겠네요. 그쵸? 이게 한 가지 생각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G3P의 구조는 알고 있잖아. 얘가 C3H6O3였어요. 우리가 그때 이렇게 다루진 않았지만 말로 그 수업할 때 제가 칠판에는 적었었는데 결국 이게 뭐였냐면 포도당을 과당 이인산으로 인산을 붙이고요. 그 과정은 그냥 인산만 붙이는 과정이었잖아. 그리고 걔를 반으로 쪼갠 게 G3P였단 말이야. 그러면 G3P는 정확하게 포도당을 반갈죽 시킨 만큼의 물질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포도당 반갈죽이면 C3H6O3 맞지? 그리고요 3PG는 얘는 또 정확하게 피루부 삼각 화학식을 공유합니다. 이성질체예요. 실제로 이성질체는 아니구나. 인산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네요. 얘는 요걸 지울 필요는 없네. 이성질체는 아니고 여기에 인산이 붙어있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맞겠다. 요 구조가 3PG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수소가 2개씩 들어가는 거 정도로 생각해주면 제일 좋고 사실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해도 좋은데 조고만으로 떠올려 보면 회로가 3CO2 기준이라면 우리가 6CO2 기준으로 12 NADP 써야 되니까 딱 요 생각 정도는 해보면 좋지. 그렇죠?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걸 찾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과학을 하는 이유입니다. 과학을 하고 과학을 배우는 이유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로의 다음 단계는 뭐냐면 회로가 너무 찌그러지겠는데? 그냥 대충 올려버리자. OG3P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근데 좀 찝찝해요. 좀만 찌그러뜨려서 그릴게요. 이걸 좀 옆으로 살짝 좀 빼서 뺄게. OG3P. 얘랑 얘 사이에 적어야 될 정보가 꽤 있어서요. 너무 아래쪽에 그랬다. 다시 C15 인산 6개. 그래서 그냥 5개의 G3P 하나를 회로 바깥으로 꺼내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모든 과정은 다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G3P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목적 자체가 G3P 만들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개 G3P 나왔지? 그러면 얘는 요 5개 G3P 쪽은 탄소가 15개 있고요. 인산이 5개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G3P 하나 따로 삐져나온 거는
이따가 어디에 쓰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회로 한번 돌려서 G3P를 만들면 이 G3P 하나를 꺼내거든. 그리고 이게 3CO2 기준이니까 6CO2 기준으로는 회로 한번 더 돌릴 수 있죠. 그럼 G3P가 하나 더 나오겠지. 자, 그럼 G3P 두 개 만들어졌어. 뭐 하면 돼? G3P 두 개 합치면 뭐 돼요? 다시? 과당 2인산 됩니다. 과당 2인산에서 인산 떼면 뭐 돼요? 포도당 돼요. 그렇게 포도당 만들어지는 거야. 정확하게 해당 과정을 역행합니다. 실제로 우리 해당 과정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과정 어떻게 됐었어? 지금 얘가 요거 G3P 나와. 그리고 회로를 옆에서 켈빈 회로가 하나 더 돌면 여기서 G3P가 나오고요. 그럼 이 둘이 만나서 과당 2인산이 되고 과당 2인산이 포도당이 되는 구조란 말이야. 근데 우리 해당 과정 정리 어떻게 했었어? 포도당을 과당 2인산으로 만든 다음에 반으로 쪼개면 G3P 됐었죠. G3P를 DPG로 만들었었잖아. DPG가 피루부산이 되는 구조였잖아. 정확하게 해당 과정을 거꾸로 가는 게 켈비드로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식만 반대, 식만 거꾸로인 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닮아 있고 그리고 회로도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것일 뿐 회로 자체의 생김새는 굉장히 유사한 거지.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도 유사한 거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뭐 얼추 여기 정리는 다 됐으니까 그럼 요 마지막 과정이 문제인데 자, 이 마지막 과정이 좀 재밌는 게요. 그러면 인산 5개랑 탄소 15개랑 인산 6개로 만들어야 되니까 탄소는 추가하거나 빼주거나 할 필요가 없지. 그럼 인산 개수가 문제인데 인산은 5개에서 6개로 늘려야 되잖아. 그럼 인산 하나 붙여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뭐의 소모가 꼭 필요하겠어요? ATP의 소모가 필요합니다. 몇 개? 그러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럼 너무 좋아. 원래 하나만 필요하니까 하나 딱 붙여주고 끝났으면 너무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로 바꾸는 과정은 이미 G3P라는 물질 자체가 이렇게 인산이 붙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배열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 3개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이게 RUBP니까 5탄당에 양쪽으로 인산 붙어 있는 거 간단해 보여요? 안 되지. 탄소를 서로 중간에 끊고 그럼 인산 붙어있는 위치도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인산을 그냥 있는 인산 결합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요. 인산을 2개 버려서 얘네들 탄소만 남게 만든 다음에 전체적으로 탄소를 옮겨서 구조를 잡고 인산을 붙여서 만드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인산이 2개 튀어나오고 3개의 ATP를 소모해서 다시 붙여주는 과정이 돼요. 그러니까 5개 중에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 봐봐. 보면은 얘네 둘 인산 떼버린 다음에 요거 얘 탄소 2개 얘 주고 얘 남은 거 하나 얘 주고 얘 하나 얘 주고 이거 2개 얘 주면 깔끔하잖아.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산 떼버린 다음에 그냥 탄소 다 나눠주고 인산을 새로 붙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가 아주 못생기긴 했는데요. 이 정도로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저기다가 옆에다가 회로 한번 다시 그리면서 좀 정리할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외우는 건 좀 단어를 바꾸려고 해요. 너무 좋지? 자,
이제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이래요. 뭘 바꿀 거냐면 이걸로 회로를 설명하는 이유가 실제로 이렇게 외워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인데 원래는 그래. 근데 명칭이 다릅니다. 실제로 우린 광합성에서는 G3P랑 똑같은 물질이긴 한데 G3P라고 부르지 않고요. PgAl이라고 불러요. DPG랑 똑같은 물질인데 저건 호흡 때 쓰였던 물질이라서요. 여기 광합성에서는 DPgA라는 물질로 써요. 물론 사실은 그 세부적인 작용기로 들어가면 아주 조금씩 다릅니다. 뭐 OH기가 있어야 되는 데가 O만 붙어 있다던가 이런 식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DPG 대신에 DPgA로 바꿔줘야 되고 G3P 대신에 PgAl로 바꿔줘야 되고 3PG 대신에 PgA로 바꿔야 돼서요. 어차피 6CO2 기준으로 옮기면서 회로를 아예 다시 여기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너무 못생겼으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결국 6CO2는 3개의 RUBP. 자, RUBP는 5탄당에 인산 2개씩 붙어있는 애였고 얘랑 아니죠. 얘는 6개가 돼야 되죠. 이제 이 6개랑 6CO2를 버무려서 12개의 PGA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저 PGA는 원래 우리가 얘기하던 3PG랑 같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PGA가 만들어지면은 얘는 3탄당짜리 인산 하나 3PG랑 같은 물질인데 이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이 PGA가 DPGA라는 물질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요거 12개가 만들어지고요. 얘는 3탄당에 인산이 2개씩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12ATP가 12ADP 이렇게 인산을 12개 붙여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12개의 DPGA가 12개의 PGAL G3P의 다른 명칭입니다. 얘는 실제로 작용기도 다를 게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똑같을 겁니다. 네. 완전히 똑같은 물질이야. 얘 둘은.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은 결국 얘가 3탄당에 인산 하나씩 붙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인산을 다시 6개 떼줘야 돼. 아니라 12개 떼줘야 돼. 근데 이 12개 뗀 자리에 뭐 붙이는 거라고? 수소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NADPH 그리고 NADP구나. PH 더하기 H 플러스 12개를 소모해줘서요. 12개 NADP 플러스가 남고요. 그리고 H, 여기에서 나온 H를 여기다 붙여주는 거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회로 안에는 10개의 PGAL, G3P만 남기고 2개의 PGAL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 2개의 PGAL은 뭐 한다고? 요거 과당 2인산 갖다가 포도당 만드는 정확하게 그 해당 과정 역행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최종 요기 과정은 뭐겠어요? 그럼 여기 자리에는 인산이 총 4개 떨어져 나와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6개의 ATP가 소모돼서 다시 붙여주는 방식이 되겠죠. 됩니까? 자, 호흡과 다른 점이 있다면 호흡은 우리 탄소 개수만 기억하면 되고 처음부터 탈탄산 요소 딱 순서대로 따다닥 쓰이는 거였잖아요. 중간에 합쳐지는데 한 군데 빼고. 그리고 탈탄산 요소 쓰일 때 포함해서 결국 탈수소 요소는 매번 다 쓰였잖아. 이것도. 탈수소 요소는 전부 다 쓰였단 말이야. TCA외로는. 그쵸? 그 합쳐지는데 빼고. 그래서 걔네들은 효소가 어디서 사용되는지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그 효소가 사용되는데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지가 핵심이었거든. 근데 얘는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오히려 어떤 물질을 쓰는지가 되는 겁니다. 그치? 걔는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이니까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한 거고 얘는 어떤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핵심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ATP를 쓴다. 그리고 NADPH 만들어뒀던 걸 쓴다. 그리고 여기서 ATP를 또 다시 쓴다.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다만
TCA 회로와 다르게 얘는 인산 개수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좀 골치 아픈 점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회로 자체는 TCA 회로보다 훨씬 간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질의 이름이 더 못 외우더라고. 됐죠? 근데 켈빈 회로는 안타깝게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추가되는 게 TCA 회로는 그냥 그렇게 해놓고 TCA 회로가 그렇게 하나의 회로다 하고 설명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켈빈 회로는 과정을 또 나눠요. 세 파트로. 그 세 단계의 과정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과정이 이 RUBP랑 이 CO2랑 합쳐서 PGA를 만드는 이 과정을 탄소 고정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불러줍니다. 근데 표현 자체는 직관적이야. 한번 생각해보면 탄소 고정이 무슨 말이야? 회로 바깥에 있었던 탄소를 회로 안에 물질과 합쳐서 회로 안으로 집어넣는, 고정하는 과정이 되는 거지. 탄소 고정. 그리고 이 중간 과정 여기를 PGA의 환원 내지는 3PG의 환원 이렇게 불러줍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요 3PG 이후로의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NADPH가 들어가는 요 과정이 중요한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 인산은 어차피 붙였다 다시 떼거든. 그리고 우리가 인산을 붙였다 뗀 이유가 이거 수소 붙이려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요 과정 자체가 수소를 붙이는 과정이 핵심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환원 과정이 되는 거죠. 수소 붙이는 거, 전자를 넣어주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3PG의 환원 내지는 PGA의 환원 이렇게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과정은 이제 뭐냐면 사실 여기서 PGAL 이 G3P 하나 꺼냈으면 필요한 거, 두 개 꺼냈으면 필요한 거 다 끝났거든? 그럼 이제 이 뒤는 뭐냐면 다음 탄소 고정을 위해서 RUBP를 그냥 재생하는 과정이 된다고 해서 RUBP의 재생 이렇게 불러줍니다. 됐죠?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여기서 학교마다 PGA를 쓸 건지 3PG를 쓸 건지, DPGA를 쓸 건지 DPG를 쓸 건지, PGAL을 쓸 건지 G3P를 쓸 건지가 다 달라요. 이쪽으로 다 쓰거나 저쪽으로 다 쓰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PGA, DPGA 하고 G3P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냥 쓰는 편이 다 달라요. 일단 가장 기본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요거 PGAL 하고 DPG, 3PG 요렇게 PGAL 요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 저 둘은 광합성 때, 호흡 때 안 다루는 물질이고 얘만 호흡 때 G3P가 똑같이 나오는 물질이니까 얘만 좀 구분해 주려고 PGAL로 바꾸는 거지. 보통 그렇게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요. 어차피 계속 얘기하던 게 뭐야? 물질 이름은 어차피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얘가 PGA든 3PG든 이 이름 기억하는 것보다는 3탄당짜리, 인산 하나 붙은 3탄당짜리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 얘는 인산 2개 붙은 3탄당, 얘는 인산 하나 붙은 3탄당.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됐죠? 됐지? 이렇게 되면 뭐가 해결됐어?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 있는 요걸 해결한 건데 이거 다 써버리게 되겠죠. 이제 만들어진 12개 NADPH 정확하게 다 쓰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결과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가 ATP를 총 18개 쓰잖아요. 그래서 우린 뭐라고 하냐면 면반응에서도 18ATP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냥. 왜? 안반응에서 정확하게 18개를 쓰니까 명반응도 18개를 만드는 걸 그냥 기준으로 잡아두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포도당 만들어지고 6CO2까지 다 잡혔거든? 그치?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6H2O는 어디 갔을까? 어디서 튀어나올 것인가의 문제거든? 실제로 이 과정을 보면요. 자, 요거 볼게. 그럼 얘가 여기서 집어넣어준 탄소가 6개예요. 그리고 여기서 집어넣어준 산소가 12개예요. 그리고 여기서 집어넣어준 수소가 총 24개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회로 밖으로 꺼낸 건 포도당 하나치밖에 안 되거든? 포도당 하나는 뭐예요? C6H12O6죠. 그러면 뭐가 빠졌어? 산소 6개랑 수소 12개가 어디 갔을까가 문제인 거잖아요. TCA 회로 때랑 똑같아요. 이제 이 6개의 H2O가. 그러니까 수소가 정확하게 12개가 남고 아직 12개가 안 삐져나왔는데 산소도 6개가 안 삐져나왔는데 하면 이거 합치면 딱 6H2O잖아요. 이 6개 H2O가 회로에서 나올 거야. 어디서 나오는진 보통 그냥 거기까지는 안 외워도 돼요. 보통 이 6개 H2O가 나오는 과정은 여기 재배합할 때 나오거든. 여기서 이제 아까 이렇게 다시 재조합한다 그랬잖아요. 탄소 떼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수소랑 산소도 같이 떨어져 나와서 그걸로 물을 만드는 건데 여기서 6H2O가 나오게 되는데 보통 안 다룹니다. 어디서 나오는지까지는 안 다뤄. 그냥 물이 나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우리 TCA 때도 그랬잖아. 6H2O가 들어가긴 들어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돼. 그랬던 거랑 똑같아요. 됐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대로 외우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요대로. 이대로 외웠을 때가 제일 헷갈릴 일 없고 쓰기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됐고? 그러면 광합성은 끝입니다. 사실 크로마토그래피는 안 했긴 한데 안 할 거고 일단은 넘길 거니까. 크로마토그래피는 광합성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별도의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정리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광합성까지 끝났고 대부분 학교의 시험 범위가 끝났어요. 보통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잠깐 멈춰놓고 그러면 과는 괜히 시작하지 말고 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게 단순한 실험 방법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크로마토그래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실험 방법이 그거잖아요. 종이에다가 컴사나 수성 사인펜 같은 걸로 이제 밑에다가 점 찍잖아, 그렇지? 그래서 점 찍어 놓은 다음에 아래 용매, 보통 이제 수성 사인펜으로 점을 찍게 되면 용매를 그냥 물을 쓰면 되니까 밑에 이렇게 물 이렇게 담아 놓고, 그래서 요 절대로 중요한 게 점이 물에 잠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닫아 놓고 위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요 종이를 타고 물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제 물이 쭉 타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요 점이 분리되는 걸 보는 거죠. 자, 이걸 이제 그냥 원리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과정이, 이거 지워도 되는 거 맞지? 그래. 넌 분명히 안 적었는데. 아니, 어차피 근데 거기 그리고 프린트에 있는 것대로 그대로 외워도 크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우리 크로마토그래피에는 두 가지 개념 용어가 있어요. 이동상과 정지상,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요 실험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 종이가 정지상이고요, 물이 이동상이에요. 흔히 그러니까 이동상 쪽을 다르게 우리가 쉽게 쓰는 표현으로는 용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지상은 따로 쓸 수 있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정지상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그리고 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묻힌 물질, 이
이 이동상하고 정지상에 대한 친화도가 달라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동상하고 정지상이 서로 친화 정도가 다른 물질이어야 됩니다. 즉 만약에 이동상이 극성이라면 정지상은 좀 무극성일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가 친수성이라면 하나는 그래도 친수성보다는 소수성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결국은 이동상하고 정지상의 차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동상하고 정지상을 설계를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다 우리가 점을 찍었을 때 얘가 혼합물이라면 결국 이 점에 들어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서로 그 섞여있는 물질들은 전부 다 다른 용해도를 갖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랑 친한지가 우리가 흔히 그냥 물이랑 친해, 기름이랑 친해 이렇게 나눠 놓긴 하는데 사실 물이랑 친한 애들도 물이랑 더 친한 애, 물이랑 덜 친한 애가 나뉘잖아. 기름이랑 친한 애들도 기름이랑 더 친한 애, 기름이랑 덜 친한 애가 나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얼만큼 물이랑 더 친하고 얼만큼 기름이랑 더 친하고의 차이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 점 하나에 들어있는 혼합물들도 결국은 서로 이동상과 정지상에 대한 친한 정도가 서로 다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상하고 정지상은 서로 성분을 최대한 이제 반대로 잡아놓는 게 좋긴 한데 반대로 잡지 않았더라도 이동상 쪽에 더 친한 물질들은 당연히 비교적 정지상과 덜 친할 거고요. 정지상과 친한 애들은 이동상에 해당되는 물질이랑 안 친할 겁니다. 한쪽으로 친해지면 반대쪽으로는 덜 친하게 되는 게 보통이겠지.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정지상과 친한 애들은 정지상과의 결합 혹은 정지상과의 얽힘이 강해서 이동상이 이동하는 걸 그대로 쫓아가지 않아요. 천천히 쫓아 올라가게 되지. 근데 이동상이랑 친한 애들은 정지상과 안 친하고 이동상이랑 친한 애들은 이동상에 거의 녹아서 이동하는 것처럼 이동상이 이동하는 대로 그대로 쫓아 올라가 버립니다. 정지상이랑 안 친하니까 얘랑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종이랑. 그러니까 물이 올라가면 물이 올라간 대로 그냥 쫓아 올라가 버리는 거지. 다시 이동상 정지상이라는 개념 말고 물, 종이로 설명을 해보면 그럼 이 혼합물 중에서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점 하나 안에 들어있는 혼합물 중에서 물이랑 친한 애들은 물이 이동하면 이동하는 대로 물을 따라서 그대로 같이 올라가는 거고 종이랑 안 친하니까. 근데 물이랑 안 친하고 종이랑 친한 애들은 종이한테 계속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물이 한참 더 올라가도 따라가는 속도가 되게 느리겠죠. 어쩔 수 없이 물이랑 아예 안 친한 건 아니라서 물에 끌어 올라가긴 하거든. 근데 종이랑 훨씬 친하니까 덜 올라가. 이렇게 이 혼합물들이 서로 이동하게 되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혼합물의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요.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의 분리가 목적이에요. 그렇게 분리를 해서 이 안에 몇 개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알아보는, 그리고 이게 혼합물인지 순물질인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게 목적입니다. 실제로 크로마토그래피 되게 많이 하는 게 약물 도핑 테스트 이런 데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잡아두는 건데 사실 이게 원시적인 실험, 우리가 학교 수준에서도 하기 편한 되게 그래도 간단한 실험 요런 데서는 이동상을 물, 정지상을 종이로 많이 쓰긴 쓰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크로마토그래피는 물, 종이 잘 안 써요. 대부분 용매는 유기용매를 더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정지상은 그냥 종이 말고 약간 분필 재질로 된 거 있거든. 실제로 분필도 정지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하는 실험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 약간 신너 같은 거를 구해서 용매를 신너로 쓰고요. 거기다가 분필을 세워. 그리고 분필 아래다 점 찍잖아? 그러면 대학교에서 하는 실험 비슷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유성 매직 같은 거를 나눠볼 수 있어요. 왜냐면 유성 매직은 물로는 크로마토그래피에도 거의 안 나눠지거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인데 좀 다른 점이 있으면 혼합물을 분리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파악하는 목적이 강해요. 대신에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분리해서 쓸 수 없어. 이건 되게 큰 단점이잖아. 여러분들 혼합물의 분리 기억하십니까? 중학교 때 했던 거? 막 거기서 막 우리 분별 증류 막 이런 거 있잖아. 분별 깍대기 막 이런 거 했었잖아. 그런 것들은 장점이 그렇게 분리한 직후에 그 각각의 물질을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크로마토그래피는 절대 못 써요. 당연히. 여기 지금 이동상하고 정지상에 다 녹아 있는 거니까.
절대 못 쓰는데 대신에 장점은 쓸 수 없음과 별개로 아주 적은 양이어도 그 성분을 다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점만 찍을 수 있으면 그 점이 이동하면서 서로 분리는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그 성분 분석이 가능하다는 게, 그러니까 성분 분석을 위한 혼합물의 분리법인 거지. 그리고 이 크로마토그래피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왜 튀어나오냐면, 사실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광합성 색소 분리입니다. 저는 광합성 색소 분리만 한 3번 해본 것 같아요. 한 3-4번 해본 것 같아요. 너도 광합성 색소 분리로 했지? 네. 보통 시금치나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이 광합성 색소 분리, 이게 진짜 제일 많이, 이게 많이 사용되고 딱 그 실험을 담아 놓은 건데, 교육과정상에. 얘는 여러분들이 2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는 게 목적입니다. 첫 번째가 그냥 그 색소가 어떻게 분리되는가랑, 두 번째가 RF값. 이렇게 2가지를 기억하는 게 목적인데요.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요. 색소는 일단 당연히 4개로 분리가 돼요. 어떻게 4개? 엽록소, 그쵸? A, 엽록소, B, 카로틴, 잔토필. 이렇게 4가지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색소가 4가지로 분리된다라는 건 실제로 이제 여기다가 그 색소를 추출을 해요. 우리가 잎을 이렇게 빻아서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에테르 같은 유기용매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기용매를 이용해서 추출을 해. 일단 그 색소를. 그 다음에 그걸 여기다 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피를 해보면요. 그럼 그 크로마토그래피 결과 엽록소 A, 엽록소 B, 카로틴, 잔토필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렇게 줄이 딱 4개가 나오거든. 보통 줄이 종이가 있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왜 이런 방식으로 나오냐면 점을 가운데다 찍었잖아. 그러니까 점에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이동했다고 보면 되냐면 그냥 여기 요 제일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이동한 지점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면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대각선으로 이동한 거니까 그냥 직선으로 이동한 가운데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실제로 뭐까지 볼 수 있냐면 색깔까지 다 보입니다. 색깔이 보이기 때문에 무슨 색소인지 구분도 되게 쉬워요. 어차피 엽록소 A랑 엽록소 B는 초록색, 약간 연두색 이런 계통의 색깔이 나올 거고 카로틴 잔토필은 주황색, 노란색이 나오거든. 그래서 색깔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아예 사실 실험을 해보면 색깔까지 다 보여서 다 그냥 구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실험을 해본 게 아니니까 대체 실험, 약간 실험으로 그 미리 해둔 거에 대해서 그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순서를 좀 외워두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설명을 하는 이유는 저는 까먹었어요. 카로틴, 잔토필, A, B 순서로 나옵니다. 이거 외워두는 게 나을 거예요. 사실 요즘은 저걸 외워야만 푸는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 선생님들이 저걸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낼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외우는 게 여러 가지로 편하고요. 근데 사실 제일 핵심적으로 질문하는 건 그겁니다. 카로틴이 왜 제일 멀리 갔고 엽록소 B가 가장 덜 갔는지 그냥 그걸 설명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설명은 간단해. 4개 중에 누가 이동상이랑 제일 친한 거야? 카로틴이. 4개 중에 누가 정지상이랑 가장 친한 거야? 엽록소 B가.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RF값은 뭐냐면요. 이건 이제 RF값이란 표현보다는 전개율이란 표현을 더 많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둘 중에 이거는 학교에서 쓰는 표현대로만 아시면 됩니다. 같은 말이거든. RF값, 전개율. 자, 얘는 뭐냐면 이 얼만큼 전개되었는가, 어디까지 이동했는가를 각각 이 성분 물질들에 대해서 따로따로 구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전개된 비율을 표시하는 게 이제 전개율인데 이 전개율 RF 값은 어떻게 구하냐? 용매 이동 거리
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전선 이동거리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용질 이동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쓰는 표현으로 바꿀게요, 이거. 그래서 전선 이동거리. 아주 좋은 게 있네요. 용매 전선 이동거리 이렇게 하면 너무 좋다. 용매 전선 이동거리. 그러니까 용매 전선이라는 게 뭐냐면 물을 예로 들어보면 물을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담아두면 결국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그 선을 그냥 용매 전선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선을. 근데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끝까지 올라가잖아? 그럼 실패한 실험이에요. 보통 끝까지 올라가기 전에 무조건 꺼내서 결과 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올라갔어. 그러면 용매 전선 이동거리가 몇이 되는 거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게 좀 중요한데 용매 전선의 이동거리는 요 거리는 틀리고요. 요 전부터 여기까지 요게 용매 전선 이동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은 항상 우리가 찍어 놓은 점 여기서 출발해야 돼. 요게 용매 전선 이동거리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카로틴이 한 이쯤 왔고 그 다음에 잔토필이 이쯤 왔고 그리고 염록소 A가 이쯤 왔고 염록소 B도 그냥 이쯤으로 할게요. 귀찮으니까. 염록소 B도 같은 색깔로 그냥 이쯤 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 카로틴의 전개율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이게 일단 용매전선의 이동거리잖아요. 그러면 카로틴의 이동거리는 여기까지 해서 요만큼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카로틴의 전개율은 요 실험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어? 1에 가깝게 나오겠지. 그에 비해서 요 염록소 B의 전개율을 구한다고 치면 이게 용매전선 이동거리인데 용질 이동거리가 염록소 B의 이동거리는 요만큼이 끝이겠죠. 그러면 RF 값이 아주 작게 나오겠지. 이게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왜 나중에 하려고 했는지 알겠지? 되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할까 했는데 딱 짬난 시간에 알차게 썼다.